지난 이야기. 해상 강국으로 떠오른 스페인을 위협하는 영국의 거침없는 도발. 스페인과 영국의 대결 두 번째 이야기. 그란데 이페르티시마 아르마다, 가장 위대하고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함대라는 뜻이죠. 영국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가난한 나라였어요.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털자. 드레이크가 계속해서 이제 스페인의 주요 보급 기지 같은 걸 계속 털어먹어요. 펠리페는 이제 강요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영국의 위협을 제거하자. 바로 이런 공표를 합니다. 우리의 국력을 통틀어서 막강 함대를 만들어서 가자. 수백 척의 함대와 선원 2만 5천 명, 지상군 6만 명을 태워서 영국에 상륙하자. 그래서 이거를 조달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때는 무슨 6만의 군대를 배에 실는다. 그 6만이 먹을 음식 장만하는데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타크루즈 후계자로 메디나 시도니아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행정가여서 인원 다 배치하고 이런 보급, 행정, 심지어는 정말 배에서 필요한 물건, 비스켓, 뭐까지 다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 근데 여기서 또 필리페 2세가 또 사고를 칩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출간을 해버려요. 모든 배와 모든 배에 실려있는 선원, 하다못해 비스켓 쪼가리 수까지 상세한 매뉴얼이 영국군한테 들어가요. 아니 근데 지금 여지껏 우리 스페인 얘기만 했어요. 전쟁은커녕 전쟁 준비 얘기를 밖에 안 했는데 전쟁 준비 얘기도 스페인만 했어요. 영국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솔직히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수나라 100만 대군 얘기하면 댓글에도 보면 전투부대가 몇 명이냐만 신경 써요. 근데 진짜 전쟁은 경영이에요. 이 보급하고 전쟁 준비하는 게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거지. 전투부대가 나가서 싸우는 것만이 모두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전투의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이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 그대로 승패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요. 왜 그랬었는지. 아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결정 과정이 고구마야. 계속 막혀. 사이다 좀 먹고 싶은데 이제 사이다 좀 달라고 했더니 감자를 줘.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맛있게 먹을 거잖아요. 저는 일단 입에 들어간 건 다 맛있게 먹습니다. 켈베로스거든요. 다 씹어 삼킵니다. 아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은 어떻게 보면 영국이 좀 고지식한 면도 있고 고지식하다 뭐 이런 거. 음흉한 면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아주 모호한, 전략적으로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 뛰어났던 드레이크를 출항을 못하게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호킨스라고 또 있었거든요. 뛰어난 지휘관. 네. 이 호킨스가 뭐라고 했냐면 에스파니아, 즉 스페인 해안을 봉쇄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NO 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결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하다. 그러게. 그럼 사실 그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계도 보면 저고도 미사일 떠오를 때 맞추는 게 있고 고고도에서 맞추는 게 있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호킨스요? 호킨스가 얘기한 것은 출발하는 이 스페인 함대를 막아내자라는 좋은 전략이었는데 그것도 선택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영국이 지금도 그런데요. 영국은 되게 고지식하고 뭘 안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요. 디자인이라든가 뭔가 첨단적인 거 빨리 바꾸는 것도 영국이에요. 의외로.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나라도 영국. 하여간 이상한 거 많아요. 근데 이 시기에 영국이 바다로 나가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해상 전술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방금 말씀 호킨스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대포도 개조하고 뭐 아마 기자님 무기고에서 말씀하실 텐데 대포도 개조하고 갤리온선도 개조합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자베스가 가지고 있던 갤리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크고 가장 기동성 좋은 갤리온들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전함도 개조하고 장비도 굉장히 많이 개조합니다. 그래서 대포를 많이 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포가 무겁잖아요. 네. 근데 배 위에다가 많이 실으면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배 설계에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 만들었다가 배 하나가 뒤집어서 출몰하거든요.
그걸 뭐 70년대 한 발굴했다는데 그 뒤로도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배를 철저하게 많은 대포를 싣고 안정적이고 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갤리온을 만들었는데 이전까지는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갤리온선이 제일 좋은 배였거든. 근데 이 북해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가장 크고 가장 대포도 많이 싣고 가장 기동성도 좋은 갤리온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중갑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해적 영화 보면은 배 옆구리에서 대포가 쭉쭉 네. 나오죠. 그러니까 갑판이 맨 위에만 있으면 위에 쪽만 대포를 씌는데 네. 밑에도 갑판을 계속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2층, 3층 그 대포가 그렇죠. 다중갑판. 나온 게 바로 이때군요. 그렇죠. 영국이 그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여기서 선보이게 되고요. 맞아. 그 게임에서도요. 보면은 이걸 배를 개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열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포를 한꺼번에 몇 발 이상 발사를 할 수 있고 아 이게 그리고 아주 이때 당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내는데 대포는 원래 반동이 있잖아요. 네. 갑판 벽에다가 대포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밀리죠. 아니, 지네 배를 깨버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구멍을 뚫고 밖으로 대포를 네네네. 내놓고 쏴야지. 흔들리는 배에서 안에서 쏘면 자기 벽을 부셔버릴 네.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으로 내야 되는데 네. 대포를 밀었다 안으로 넣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때 나온 거예요? 그때 자동으로 반동을 이용해서 바퀴하고 로프를 걸어 놓으면 발사를 하면은 반동 때문에 뒤로 쫙 오고. 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채워놓고 앞으로 밀어서 그러면 또 내밀고. 모듈식이죠. 지난번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제 모듈식으로 탄약통만 탁 재워서 앞으로 쫙 밀고 가고. 그러니까 스페인군은 이게 포가가 바퀴가 큰 바퀴 2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밀어서 사람. 근데 이게 펑 쏘고 뒤로 물리면 이거 사람이 밀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영국은 생각해 본 거예요. 큰 바퀴 2개면 무거운 대포를 옮기는 게 힘들겠다. 그럼 뭐예요? 상자 위에 대포를 올려서 바퀴를 4개로 하자. 그럼 훨씬 밀기 쉽다. 두 번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반동을 로프로 걸어서 제어하자. 그러니까 반동을 로프로 제어 안 하면 대포가 4m가 밀리거든요. 네. 근데 로프로 제어하면 대포가 40cm가 밀려요. 그러면 재장전 할 때 훨씬 더 짧고 그리고 밀 때도 간결하게 밀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이 스페인군은 계속해서 청동대포를 썼는데 네. 이 청동대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 얘기했을 때 우르반 대포 나와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르반 대포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켜야 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걸려. 보통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려면 1시간 정도 시켜야 되고요.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상 시켜야 됩니다. 그럼 한 발 쏘면 거의 딴짓하다가 돌아와서 한 발 쏘야 되네요. 예. 근데 이때부터 영국은 청동 대포가 더 이상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다는 걸 알고, 더군다나 영국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동 대포 비싸잖아요. 비싸. 그러니까 이때부터 쇠를 이용한 주철 대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쇠를 주물틀에 부어서. 영국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대단한 게, 그럼 왜 스페인은 주철 대포를 못 만들었느냐? 제가 이탈리아 학자가 쓴 책을 한번 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서 그러니까 주물틀에 쇠를 붓고 나서 식혀야 될 때 물을 부어버린대요. 빨리 식히려고. 그럼 대포가 깨져버린대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거 담금질해서 식히면 안 되겠구나. 주물에 분 다음에 그대로 상온 상태에서 식히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높지. 예,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식히는데 36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면서 식혔더니 대포가 재성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스페인한테 맞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스페인 사람들은 그게 급하니까 물을 부었죠. 네. 영국 사람들은 그걸 해놓고서는 기다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그걸 해놨으면 삼겹살을 구워 먹었을 거예요. 삼겹살. 우리는 오케이. 한 가지로 끝내지 않아요. 멀티로 가지. 그러면서 이 영국이 이 주철 대포를 또 어떻게 운영하냐면 카톨릭 국가에 나옵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던 신교 국가에만 붙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국하고 프랑스에 있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라. 주철 대포를 만들게. 딱 왔는데 애들이 한 달 만에 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가톨릭 국가 아니에요. 가톨릭 국가가 종교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종교 재판에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내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을 하더라도 태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보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스페인은 결과적으로 우수한 주철 대포를 장비할 수 없었죠. 제일 중요한 게 끊임없는 실전을 통해서만 기술은 연마되거든요. 이때 그 드레이크 히하고 호킨스 이런 애들이 엘리자베스한테 계속 털자고 그래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스페인을 털어서 금을 가져오면 가뜩이나 재정 파탄에 시달리는 스페인은 전쟁 준비가 더 힘들어진다. 우리는 스페인의 돈으로 스페인과 싸울 전투장을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좋냐. 그러니 혹하는데요? 계속 텁시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전쟁을 대비해서 안 내보내고 싶은 거야. 여기 기다렸다 여기 싸우자. 우리 특화된 데가 있으니까. 혹시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예, 근데 이 해적들은 조금이라도 더 털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대립이 생긴 거예요. 나가자, 기다려. 아니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뭐 해적질 정도는 하지만 전쟁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뭐 전쟁 준비 같은 건 잘 안 했나요? 엘리자베스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세상 모든 정치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누가 얘기해. 근데 엘리자베스는 진짜 정치의 천재여가지고 최선의 전략으로 군대도 양성하고 이제 무기, 범선, 전쟁 준비를 하면서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노라. 나 여자잖아. 이러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만발의 준비가 된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상 최초의 군대적 해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배와 무기가 아닌 신식 배와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르마다라고 불렸던 스페인 무적 함대의 무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무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페인 무적 함대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이때까지 과거의 갤리선과 갈레아스가 남아있긴 했지만 이미 주력 함선은 갈레온이라는 범선이었습니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바다를 주름잡은 함선이었죠. 갈레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갤리선에서 사용된 노가 없어졌고 여러 개의 돛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연의 풍력만이 배의 동력원이었죠. 또한 선미가 둥근 형태가 아닌 네모난 형태라는 점도 이제까지의 함선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갈레온은 그 크기도 이전의 함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의 배수량 2,000톤에 가까운 갈레온도 건조되었죠. 덕분에 이전의 갤리선이나 갈레아스보다는 무기나 화물의 적재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스페인군의 대표적인 갈레온으로는 산후안 바티스타호가 있습니다. 갈레 해전 당시 스페인군은 22척의 갈레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티스타는 그중 가장 전형적인 스페인 타입의 갈레온이었습니다. 무게는 750톤으로 당시로서는 스페인 최신형 함이었습니다. 선원과 육군 병사를 포함해 300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만 대포는 24문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는 스페인 해군의 전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군은 갈레온과 함께 카락선도 대량으로 동원했습니다. 무려 40척이 넘었죠. 카락선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에서 이용한 대형 범선이었습니다. 나오라고도 불렸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많이 이용한 카락은 일종의 무장상선이었습니다. 대양을 건너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선단의 기함 산타 마리아호도 바로 이 카락선이었습니다. 이 카락선이 바로 갈레온으로 발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국도 갈레온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갈레온은 스페인의 갈레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1568년 스페인 함대에게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 영국은 새로운 개념의 갈레온을 설계합니다. 바로 레이스빌트 갈레온이었죠. 레이스빌트 갈레온은 길고 낮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갈레온은 비록 선체가 높았죠. 아마 적의 함에 붙어 백병전을 하려면 높은 갑판이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덕분에 배가 전복되기 쉬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 갈레온의 성체는 뭉뚝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높은 한미 갑판을 내리고 한미로 갈수록 매우 날씬해지는 유선형의 선체를 가진 갈레온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배의 밸런스는 좋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졌죠. 특히 후방에 삼각돛을 하나 더 추가해 방향 전환과 가속력이 스페인의 갈레온에 비해 탁월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갈레온을 살펴보면 우선 소형부터 대형까지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스위프트 슈어의 경우 250톤 규모의 비교적 작은 갈레온이었는데요. 반대로 속도는 매우 빨라서 쾌속의 스위프트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주로 무역함의 어모에 사용되었죠. 영국의 전형적인 갈레온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리벤지는 왕실 금고로부터 거액을 조달해 완성한 갈레온이었습니다. 데트포드 왕실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죠. 무게는 470톤으로 속도와 견고함, 화력의 3박자가 절묘한 갈레온이었습니다. 아크로열은 레이스빌트 갈레온의 결정판이었습니다.
탑 대포는 38문으로 다른 대형의 영국제 갈레온보다는 적었지만 스피드와 조종성은 화력 부족을 채우고도 남았다고 하네요. 영국은 갈레온 이외에도 카락선이나 개조함도 썼습니다. 특히 타이거호는 원래 1564년 160톤 규모의 갈레아스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안 돼 갈레온으로 개조됩니다. 스페인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안 좋았던 영국으로서는 궁여지책이었겠죠. 스페인군의 갈레온이나 카락선에는 대부분 이탈리아제 청동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청동 대포들은 컬버린이라고 불렸는데요. 바퀴가 2개 달려있는 포가에 얹혀 사용되었습니다. 반동으로 밀려난 대포를 제 위치에 다시 가져다 넣기 위해서였죠. 갤리선 시대의 고정식 대포에 비해 개량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포를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았었다고 하네요. 당시 스페인의 기술 해설서에 보면 중형포가 포신이 짧아 조작이 쉽기 때문에 함재포로서는 이상적이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함대의 난파선에서 인양된 대포의 대부분은 길고 낡은 대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인은 대포의 혁신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한 스페인군의 함선들은 영국군의 함선에 비해 대포의 탑재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함선의 대포 부족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석같이 스페인 보병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해군에서 보병을 믿는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때 스페인 해군은 여전히 백병전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레판토 해전 때부터 전매 특허였던 스페인군의 백병전은 갈고리를 이용해 적의 배를 끌어들인 후 적의 배에 침입해 싸우는 방식이었죠. 이런 해전에서 스페인군은 당대 최강이었기 때문에 대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육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영국 대포를 살펴볼까요? 영국은 갈레온뿐만 아니라 대포에서도 혁신을 이룹니다. 바로 주철 대포의 제작이었죠. 당시 대포의 주류는 아직 청동 대포였습니다. 사실 청동은 주철보다 대포 제작에 많이 유리했습니다. 폭발해서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과한 압력을 받아도 그저 부풀어 오르거나 파열될 뿐이었습니다. 반면 주철 대포는 폭발하기 쉬웠기 때문에 초기 주철 대포의 포병들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청동의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죠. 아직은 가난한 나라였던 영국은 주철 대포의 제작에 모든 걸 걸었고 마침내 안정적인 주철 대포 제작에 성공합니다. 영국은 주철 대포를 선박에 배치했는데요. 이를 팔코넷이라고 불렀습니다. 더불어 영국은 화약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깔레 해전 당시에는 세계 최고 품질의 화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포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대포를 탑재하는 포가를 사륜 방식으로 개량해 밧줄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대포의 발사 후 반동으로 밀려난 포를 제 위치로 옮기는데 아주 효율적이었죠. 특히 영국 전함들은 상부 갑판뿐만 아니라 내부 갑판에도 대포를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 전함에 비해 훨씬 많은 대포를 탑재할 수 있었죠. 이제 운명의 깔레 해전이 펼쳐질 텐데요. 전사 분석실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죠. 자, 드디어 출격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쟁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하면 양팀 전력 분석하거든요. 네, 양팀 전력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스페인입니다. 많이 늘었다. 캐스터 같죠? 자, 총 130척의 함정을 동원하는데요. 이 중 갤리온이 22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산선 40여 척, 수송선도 20척이 넘었었고요. 각종 보조선, 그다음에 예전에 썼던 갈레아스라는 배도 여기서 쓰입니다. 그다음에 노젓는 갤리선도, 이게 갤리선에서 일했던 선원들은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가뜩이나 그냥 험한 바다에서 노를 줬어야 되니까. 거기는 노젓는 게 뭐 불가능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단 대수는 늘리고 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함선에 실린 대포만 2,400문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포가 1,100문, 그다음에 함선의 승존이 약 8,000명, 그다음에 보병 약 1만 8,000명. 예전에 얘기했었죠. 스페인 보병 3,000명만 영국에 상륙해도 승산이 있다고. 1만 8,000이었습니다. 대단한 규모네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뭐 척수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전투함 68척, 또 소형 함선 50척, 뭐 또 다른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포가 1,600문이었어요. 와, 포는 많네요. 그리고 포의 사정거리가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배의 어떤 기동성, 선원들의 능력, 홈그라운드잖아요. 드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지형과 시간이 유리하면 한 팔 접고 들어가는 거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근데 또 전투는 전술에 따라서도 항상 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 빛을 발하는 전술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뭔가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스페인 무적 함대가 계속 당할 것 같은데 네. 드디어 그 영국 근처에 와서 드디어 처음 바다에서 만났거든요. 네. 딱 만났는데 서로 놀래요. 만발의 준비가 돼 있어서? 영국 배들이 저기 있는데 얘들 수백 척이 가는 거예요. 영국 배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네.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들 배 움직이는 걸 보니 자기들 배하고 상대가 안 돼요. 너무 저런 배가 어딨어. 바람과 조류를 막 자기들 훨씬 2배는 빠르게 움직이니까 스페인군이 공포에 질려요. 그러나 스페인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잖아요. 영화 같은 일이 이제 하나 벌어지는데 혹시 그 은하용 전설이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 보면은 뭐 마지막에 무슨 결전하는데 이쪽이 훨씬 수가 적어 우리 주인공이. 근데 그 강대한 저 제국군인가 쳐들어올 때 갑자기 수백 척의 이 우주선들이 갑자기 쫙 벌리더니 뭐 수송선 그 수많은 배들이 포메이션을 쫙 짜갖고 기가 막힌 포메이션을 만들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제국군이 막 깨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면 제가 저자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바로 이거예요. 쫙 들어가는데 스페인 함대는 전투함, 작은 전투함, 수송선 온갖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슉 하더니 소위 초승달 대형이라는 거대한 대형으로 포메이션을 딱 만들어요. 게럿 매팅이라 아르마다라고 아마 이 무적 함대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책인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광경은 세계 역사상 처음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대형을 보고 영국군도 놀래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야. 진을 펼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전 세계 누구도 이런 대형을 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싸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영국군은 신형 배와 대포를 가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공격류로 쳐들어갔고 스페인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백 척의 기가 막힌 포메이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거 무슨 승부를 예측을 못하겠는데.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모든 걸 뚫는다는 네, 롱디누스의 창이 창. 근데 이렇게 덤... 모순 별다른 전투가 없었어요. 전투가 없었다고요? 네, 서로 놀랍고 서로 포를 쏴요. 근데 서로 포가 사정거리가 안 돼요. 아, 너무 놀래니까 멀리서 쏜 거군요. 더군다나 배가 출렁거리. 플락세이션이 심하잖아요. 네. 안 맞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맞는 거예요. 설마 그럼 여기서 다시 어때서? 하긴 서로 그냥 서로 와, 오, 아, 으 하다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오늘 유독 만나기 전에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끝난다고? 아니 끝나진 않지.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해전은 간다는 정말 거잖아. 영원이야. 그래서 했는데 스페인군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포메이션을 만들었잖아. 영국군 이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치. 와라 이거죠. 근데 안 들어오지. 가면 죽는데. 사자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바보가 이상. 영국군도 머리는 좋다고 순식간에 아름다운 포메이션 놀라긴 했지만 그 포메이션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장거리 대포를 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처음이잖아요. 장거리는 가는데 안 맞아요. 멀리서 쏘니까. 출렁거림을 뭐 맞출 또 수 하나 없으니까. 맞아도 별 타격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장렬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쇳덩이가 그냥 판자 뚫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판자 딱 뚫으면 널판지 갖다 못질러서 막으면 끝. 그럼 멀리서 쏘니까 위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코미디처럼 됐어요. 멀리서 쏘았는데 맞긴 맞는데 위력이 없어. 스페인군도 막 흥분해갖고 막 쏘는데 얘들은 타격력 강하고 사정거리 짧은 거보다 중간에 다 떨어져.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쫓아가고 서로 도망가고 이렇게 돼요. 이게 사실 그 광경을 봤으면 어마어마한 포성과 그러니까 보기에는 기가 막히죠. 보기에는 기가 막히죠. 여기 갑자기 그 전쟁 생각나네요. 차 이렇게 그 오스만. 예, 쳐들어갔을 때 그 해안에서 해안포를 엄청나게 쏴대고 함포를 엄청 쏘는데 옆에서 마을 주민들은 우, 이렇게 차 마시면서 우 아무도 다치지 않는 전쟁. 이게 사실은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는데 흥분해가지고 막 쏴갖고 하얗게 다 떨어져. 바다 생물들이 아니 이게 무적함대예요, 무지함대예요. 이래서 무적함대 이 뜻을 무적함대 뜻을
왜 우리는 이제 무적이라고 나중에 저널에서 한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까 기자님 말 신의 축복을 이게 되게 긴데 위대하고 신의 축복을 위대하고 받는 신의 축복을 받아서 절대 안 패배하는 함대예요. 어. 가만히 보면 이기는 함대가 아니에요. 뜻이.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은 가서 영국 함대를 괴멸시킨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륙이에요. 얘는 무조건 상륙. 우리가 가서 육군을 데리고 가서 네덜란드군하고 만나서 영국까지 간다. 우리는 이 안 깨질 거다. 뉘앙스가 다르죠. 애초에 그럼 전략 자체가 이길 전략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군요. 건드리지 말아요.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울 하면은 사실은 그게 성공이었던 거야. 니들 들어오면 죽어. 못 들어왔잖아. 거기서 그러네요. 배전에 또 스페인 보병들이 갈고리 있어요. 갈고리를 막 만나면 끝나는 거야. 컴온! 그래서 백병전의 스페인이니까. 아니 그러면 스페인의 목적은 지금 파리마 가가지고 보병 부대 실어다가 영국에다가 지금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라면은 스페인의 전략이 훨씬 더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서 갔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스페인이 여기까지 올 동안 중간에 쉴 수 있는 항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영국이 다 저쪽 편으로 돌려나가요. 그렇죠. 지칠 대로 지쳐갖고 왔어요. 대포는 있는 대로 쐈더니 하루에 다 썼어요. 더 심각한 건 별 몇 척 안 깔아앉았는데 하필 깔아앉은 데가 급료실 잃고 있던 또 스페인 보물선이 깔아앉았어요. 하필. 하필. 거기다가 물은 썩었지, 식량은 곰팡이 났지, 병사들은 몇십 일을 바다에 있었으니 병 들어가지. 간신히 해가지고 덩케르크까지 갔어. 성공한 거지 사실. 성공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스페인의 전략, 그러니까 스페인의 생각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 그 메디나를 임명한 걸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지만 지휘관도 제대로 임명한 거야 사실은. 왔어. 근데 파르마가 탈 마음이 없어요. 에? 아니 파르마가 타야지 이제 시작이잖아요. 핑계가 있었어요. 자기는 바다에 못 나간다는 항구가 네덜란드 해군이 봉쇄하고 있어가지고. 당시 네덜란드 쾌속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파르마 공이 알아요. 네덜란드 쾌속선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알았다고요. 우리 만약에 여기서 화물선 타고 타자마자 저 앞에 나가면 분명히 죽는다. 공포에 떨었다고요. 항구까지 데리러 와라. 못 간다 우리는. 여기로 와라. 우리 글로 못 간다. 문제는 이제 물도 떨어 보급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해변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설에는 파르마가 갈 마음이 없었다는 설도 하다해요. 이 상태에서 영국에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설도 있어. 그냥 저 상태로 우하고서 영국까지 가서 상륙하면 거기다 메리도 죽었잖아. 아 메리가 공주도 안 계시고. 그래서 당시는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핑계였다라는 게 되게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을 기다려도 별 방법 없다. 하여간 시도니아는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 가면서. 미칠 지경이었을 거야 진짜. 내릴 수도 없고. 그럼 언제 이제 이 둘이 다시 제대로 붙나요? 이제 우리가 깔레 해전하면 양측의 함선들이 지역해서 처절한 포격전을 하면서 그렇지. 예전에 깔레 그 수도 지키던 그 도시를 지키던 군사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너를 잡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갔던 그 깔레. 이 깔레는 바다도 다를 거라는 예상이 딱 드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그냥 영국군도 문제가 저 함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인 작전을 쓰죠. 적벽대전처럼. 불붙는 화공선을 돌격시켜서 폭파시키자. 아 배에 불을 붙여서 돌격을 시키자.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의 화공 전문가까지 불러다가. 그러니까 화공이라는 건 뭐냐면 불 붙는 그러니까 화약 같은 거 잔뜩 실어가지고 보트에다 실어서 돌진시켜서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깔레 주변에 그때 스페인군이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군은 당시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상당히 여의치 않아서 바로 이 타이밍에 영국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수도를 태웠어요. 사람을 석방시켜준다는. 살 리가 없잖아요. 아니 부딪히면 폭발하는 선인데. 하여간 들어가요. 가서 들이받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전쟁사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스페인군이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가 뻔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영국군이 소문을 또 내가지고 이태리 화공 전문가를 고용했다는 소문까지도 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대요. 저기 화공을 할지 모르니까 뭐 그때는 어떻게 해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군에서 중요한 게 사기. 이미 자기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굶주려 물 못 마셔 군대는 안 와 돌아갈 길이 막막하고 뭔가 군사 작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잖아요. 이때 화공이 들어오니까 사실 열몇 초인가밖에 안 들어. 8초? 별로 성공한 것도 없는데 몇 초 이렇게 불타고 그리고 또 저지하고 그래서 막았는데도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순간에 닷줄을 끌고 먼 바다로 그냥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냥 괴멸이 아니라 와해돼 버려요. 사분오열. 예. 이때 이제 영국 함대가 덮치죠. 영국 함대가 덮치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뭐 90야드까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한 50m 이내까지 끌어들였을 거예요. 거기서 일제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스페인 함선들이 격침이 되죠. 거기서. 그럼 그 발달한 훨씬 더 사정거리도 긴 영국의 1000몇백 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거였어요. 무조건 가까이 끌어들여서 일제 사격밖에 없다. 왜? 우리가 훨씬 대포 성능도 좋고 저쪽보다 대포 숫자도 많다. 그리고 영국은 아까 바다에서 화약이 다 떨어졌지만 본국에 돌아가서 보급을 다시 받았어요. 그렇죠. 이 보급을 다시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는 사기가 엄청나거든요. 깔레는 영국하고 지천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 손실보다 비전투 손실이 훨씬 컸어요. 스페인군. 비전투 손실이 훨씬 컸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게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스페인군은 전투가 끝난 건가요? 그냥 패배예요? 함대가 엄청나게 와해가 됐는데 네. 다시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조류와 바람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안 오겠죠. 모두. 문제는 지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닷줄 끊고 나가버리니까 돌아올 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배는 엄청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나가 버린 거죠. 여기서 북쪽으로 한없이 올라가요. 스웨덴 쪽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그 스코틀랜드까지. 사실은 그냥 스코틀랜드에서 다 내려왔어도 영국하고 해볼 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비극이 벌어지는데 위로 한없이 올라가서 저기 지도에도 나오지만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영국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내려와요. 이미 식량하고 물이 거의 떨어졌는데 그랬겠죠. 저 위로 삥 돌아서 스페인으로 온다고 생각해도 2배로 먼 길을 저기서 정말 많은 병사들이 설사와 탈수병으로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물통도 좀 썩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레이크가 카디스항을 공격하면서 그 배럴용 널빤지를 전부 다 부신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실제 그 대항해를 이제 항해하는 그 게임에서도 보면 한 번 조류를 잘못 타서 이 배가 못 움직일 경우에는요 식량은 계속 바닥 나가고 선원들은 정말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저 영국 위쪽 바다에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저 바다가 보통 무서운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스코틀랜드 쪽에 그 유명한 등대가 있는데 암초 위에 세운 세계 최초로 조류되는 바다 잠기는 암초 위에 세운 등대예요. 거기 왜 그걸 세웠냐면 증기선이 다니는 지대에도요 영국의 전함까지 그냥 난파하고 그러니까 저기 그다음에 저 왼쪽으로 돌아가면 영국 끝에는 툭 튀어나온 데 있죠. 네. 저건 2차 세계대전 때 군함도 난파하는데 이 영국 지형이 묘하다가 파도가 세니까 정말 난파선 많이 나는데 저기를 그 당시 목선으로 굶어서 움직일 기운도 없는 배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실종됐는지도 모르게 실종이 돼요. 근데 스페인이 저렇게 북으로 갈 때 영국이 추격은 따로 안 하나요? 이제 어차피 추격해서 잡는 것보다 절로 갔으면 쟤들이 그냥 따라가도 우리까지 깨질 필요가 없어요. 저기 가면 죽는 대로 가는데 일단 뭐 쉽게 말해서 데드밸리로 갔는데 그걸 왜 쫓아? 영국 애들도 보통 때도 안 가는 지역이에요. 절대 안 가죠. 난 정말 지금도요. 이 스페인이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가 막 울려 빠지면서 막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그 함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도대체 무적 함대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게요. 이 무적 함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꼴사나운 모습은 네. 그 이후에 스페인이란 제국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무적 함대가 맞긴 맞지 함대끼리는 못 덤볐으니까 어쨌든 굶어 죽었지 깨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게 돌아오다가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고
돌아와서 일부만 생존하는데 네. 더 끔찍했던 건 아까도 말했지만 식량을 보고 항구에 내려도 식량을 못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내릴 때 도착했을 때는 선원들이 다 탈진 기아 상태였어요. 그걸 들어서 내렸는데 내려서도 절반이 죽었어요. 내려서 항구에 병원에 입원했어도 제대로 된 치료와 물자를 받지 못하니까 고국에 도착해서도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참 비극적인 무적함대의 결말이었네요. 근데 없을 무자 뭐 상대 적자가 아니라 근데 저는 한편으로 오늘 이 무적함대 스페셜을 안 했었어야 그냥 기존의 스페인에 대한 이미지가 무적함대 이렇게 느꼈지 의미를 알고 나니까 뭔가 조금 허탈한 기분도 조금 드네요. 그리고 꽤나 긴 전투 준비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언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배는 무적함대지 그러면 토크멘터리 전쟁사 보신 분들은 그 적이 없긴 없는 것 같긴 하다. 아 정말 역사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스페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쟁에서 어떤 보급과 운영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사실 우리가 전쟁사 할 때도 처음엔 좀 그랬지만 좀 뭐랄까 극적인 전술 맞아요.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다들 전쟁이 그것 때문에 승부가 나는 줄 알고 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뭐 미군은 월남전 때 아이스크림만 빨고 있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까지 아이스크림 보급하는 나라의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이 무섭다. 이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롬멜이 노르만디 상륙하고 나서 그 부하가 미군 병사 시체에서 가방에서 뒤져보니까 초콜릿 케이크 나오더래요. 그래서 롬멜이 그걸 보고서 아 우리 못 이기겠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전쟁 준비, 물자가 일만큼 중요하다는.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네. 기술력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능력. 맞네요. 스페인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기술 수준, 보급 수준, 운영 능력 이상의 전쟁을 기획한 거예요. 메디나 시도니아는 그걸 해낼 정도로 탁월한 행정가였지만 네.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그렇죠. 하겠어요. 한 1년을 제대로 더 준비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펠리페가 또 그때 따라 또 자기 주장이 강해져가지고. 근데 1년 준비했어도 안 됐을 거고 계속 준비했으면 파산해서 끝났을 거예요. 아무튼 이 해전은 영국으로선 대단히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해전을 통해서 영국은 무적함대가 되죠. 그렇죠. 대포는 절대 대구경이 아닌 소구경의 장신 사정거리가 긴 대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주철 대포의 기술을 영국 주변에 있는 나라,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이 맹추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전쟁,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전쟁이 결국은 끝을 내게 되나요? 결국 영국은 뭐 엘리자베스 1세의 전성시대를 열면서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되고 네. 그 뒤에 이제 대영 제국을 이루는 발판이 이루어지고 무적 영국 해군의 신화가 시작이 되죠. 반면 스페인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스페인사는 뭐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뭐 대략 주변 상황으로 볼 때 좀 짐작을 해보자면 이 전쟁에서 교훈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전혀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스페인의 역사를 보면 산업화가 안 되고요. 그냥 금에 의존하다가 거의 농업국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역까지 끊어지면서 꼭 오스만 제국 비슷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네덜란드에 쓸데없는 돈을 퍼붓다가 결국은 이 꼴이 나서 30년 전쟁 이후에 네덜란드가 완전히 독립하고요. 스페인은 이후에 정말 짧았던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 제국이 금방 녹아 없어지죠. 그리고 유럽에서 영원한 이등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농업국가이고 리조또가 맛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스페인이에요. 뭐 근데- 낮잠도 자고 열정의 나라. 근데 다 외국 부자들이 와서 거기 살지. 네, 지금까지 유럽의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나라 중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중세 전쟁사에 대해서 또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수요일 저녁 8시 다큐멘터리 전쟁사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마침내 시작된 우리나라 전쟁사. 북방민족 거란에 맞서는 고려 영웅들의 등장. 고려 거란의 전쟁 스토리. 거란이 고려를 칠 거라는 것조차도 거부를 해요. 그 멀리 있는 거란이 우리한테 왜 오냐? 안 돼. 이거는 덜컥 993년에 들어오죠. 거란 전쟁 역사상 가장 큰 침공이었는데 여기서 거란 조정이 깨집니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고려의 조정 오라라 얘들 별거 아니지 않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안 나오는 정면 대결 대회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서희만은 거란이 들고 있는 패가 쭉정의 패란 걸 알았어요. 야, 우리 80만이야. 이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그렇네. 요 사이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예요?